안녕하세요.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 이렇게 글을 적어보려니까 조금 쑥스럽네요. 저는 한 번의 이혼 후 재혼에 성공한 30대 중후반 여성이랍니다. 요즘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결혼을 두 번이나 결심하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결혼에 부정적이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한 후에 결혼 자체에 회의감이 생겨서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결혼이라는 것에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답니다. 지금이야 결혼부터 이혼까지 해보았으니 더 당당히 말할 수 있죠. 원래 이런 건 경험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단어가 다시 끼어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늘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니 이제는 제 마음조차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지금의 남편을 만나 생각이 또 한 번 바뀌었네요. 현재는 어찌저찌 또 한 번의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생활을 하는 중이랍니다. 워낙 자상한 사람이고 저의 모든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함께 할 미래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시부모님도 너무나 따뜻하신 분이라서요. 오늘은 제가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의 인생 이야기를 정말 속 시원히 털어내 보려고 해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결혼이라는 것에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여러 일을 겪으며 많이 유해진 생각이고요. 이유야 많겠지만 저는 특히나 결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여성이었어요. 왜인지 몰라도 결혼에 부정적이라고 의견을 밝히면 다들 이유를 추측하시더라고요. 조금 뻔한 대답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니까 정말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이혼 가정이라고는 말하지만 저에게 가정이랄 게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혼하시기 전부터도 부모님은 저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도 제가 직접 서명하고는 했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대충 눈치채시겠죠. 그러니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는 얼마나 더 심했겠나요? 서로의 안중에 저의 존재는 없었고 자연스레 저는 혼자 자랐다는 말이에요. 동물에 비유하자면 저는 유기동물이었던 거죠. 부모님의 이혼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인데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랐으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평소라면 바쁘다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부모님이 웬일로 집에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자 심하게 싸우고 있더군요. 이럴 거면 이혼해. 처음부터 당신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어. 이럴 거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굴 거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그래, 당신 말 한번 잘했다. 아주 말 잘했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나야 좋아. 좋다고.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봐. 바닥에는 유리잔을 던져서 깨트렸는지 유리 조각들이 부서져 있더라고요.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손으로 귀를 막으며 웅크린 자세로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불평불만으로 툴툴대더라도 사이는 좋던데 왜 우리 가족은 이리 무관심하고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걸까? 쿵쿵 불안하게 뛰어대던 심장 소리에도 그 생각은 끊기지 않더군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중2병이라는 단어까지 있듯이요. 대표적 사춘기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한창 바라고 있었던 터라 지속된 무관심과 싸움, 심지어 이혼 얘기에 저는 거하게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난 무얼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웃어줄까? 내가 뭘 한다 해도 알아주기나 할까? 다들 나한테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이혼하면 나는 누구랑 살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고 말았죠. 관심을 구걸하고 알아서 체념하고 불안한 미래를 점치고 여러 마음이 소용돌이치듯 절 태풍의 눈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결국 전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겨울 방학이었어요. 등하교할 필요가 없으니 가출이 수월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정기적으로 머물 곳이 없으니 앞이 막막했네요. 엄마 트렁크 가져와서 필요한 옷 몇 개 넣고 아빠 지갑에서는 돈을 꺼내 훔치고 그렇게 계획 없이 나와놓고서 갈 데가 따로 어디 있겠나요? 그저 친구 집에 하루 이틀 머물다 눈치 보여서 나왔죠. 버스 정류장에 한참을 앉아있다 해가 질 때쯤 찜질방으로 들어갔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때 청소년 보호법으로 시끄러웠을 거예요. 찜질방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밤에 쫓겨날까봐 밤새 남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었거든요. 왜 남자 화장실이었냐면 찜질방 주인분이 아주머니셨어요. 아주머니는 여자 화장실을 주로 관리하시고 남자 화장실은 잘 안 들어가시는 듯 했어요. 남자 화장실은 아저씨가 아침에 주로 청소하는 것 같았고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남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생활을 사흘간 반복하다 보니까 돈도 떨어지고 밤낮도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원래 밥은 점심 지나 근처 식당에 나가 먹었는데 그때가 딱 손님도 없어 괜한 눈치도 안 보이고 아침부터 낮까지 자다 일어나곤 했으니까 그 시간이 적기라 생각했어요.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한두 번이었어야 했는데 중학생 2학년이 뭘 알았겠어요. 먹고 싶으면 먹었으니 당연히 제 수중의 돈은 점점 가벼워지더라고요. 급기야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파는 삶은 계란 몇 개로 하루를 버텼네요. 조금 웃긴 건 그렇게 돈이 없는 와중에도 식혜는 필수였답니다. 목이 막히니까요. 버티고 버티며 그날 밤도 똑같이 찜질방 로비에서 미리 가져다 놓은 만화책을 들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삶은 계란을 먹고 있었어요. 식혜는 이미 다 마셔서 쌀알만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은 계란 하나를 까서 아껴 먹겠다고 야금야금 먹다가 반쯤 오기로 절반 정도는 한 입에 삼켰는데 삼키자마자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잘못 삼킨 건지 숨이 턱하고 막히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됨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는 도중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급하게 화장실 문까지 걸어가서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도움의 신호를 보내려 했어요. 문을 두드리면 누구라도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문고리를 잡고서 문을 열고도 싶었는데 문고리 잡기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이렇게 계란 먹다 죽는 건가 싶었네요. 꺽꺽거리면서 반은 포기 상태로 어쩔 줄 모르고 몽롱해져 가는데 때마침 남자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 누군가 제 몸을 흔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풀려가는 제 눈을 들춰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확인해보는 듯 했어요. 흐린 눈으로 얼핏 봤을 때는 제 아빠뻘 되는 아저씨였는데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캑캑거리는 저를 보고는 곧바로 하임리히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면 안 돼. 눈 똑바로 떠. 눈 떠? 얘야, 정신 놓으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해. 몇 번의 압박 끝에 제 목에서 계란과 음식물이 튀어나오며 전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숨을 고르고 있으니 때 아닌 소란에 찜질방에서 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더군요. 다들 무슨 일이냐며 웅성웅성 모여드니 찜질방 아저씨가 수습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가 잠시 우리 집에 온 조카인데 하도 찜질방에서 며칠 자보고 싶다 사정하지 뭡니까? 그래서 데려왔더니 야밤중에 뭘 잘못 먹어 숨을 잘 못 쉬더라고요. 깜짝 놀라 응급조치를 취하느라 이리 소란을 피웠네요. 이제 멀쩡하니
다시 주무세요들. 찜질방 아저씨의 말씀을 들으니 온몸에 찬물이라도 끼얹어진 것처럼 생사를 오가던 현장에서 현실로 끌어내려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로 빠져서 다른 곳에 숨어 있으려던 저는 당연하게도 찜질방 아저씨에게 붙잡혀 찜질방 아주머니에게로 향했어요. 아주머니는 애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다며 호들갑 떠시더니 제 손을 몇 번 주무르시곤 따뜻한 물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제가 따뜻한 물을 마시며 조금 안정된 듯 보이자 무슨 사정이냐 물어보시고 제 얘기를 듣고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학생이 여기서 머무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갈 데도 없어 보이고 너무 어려 보여서 내쫓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봐 묵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손님들까지 다 알아버려서 어쩔 수가 없네. 일단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편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 어린 여자애 혼자 있기엔 너무 위험해. 그간은 내가 지켜봐서 별일 없었다지만 오늘 일도 그렇고 여기 있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딱 너만한 아들이 있어서 딸 같아서 그래. 나쁘게 듣지 말라며 부모에게도 못 받아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죽과 아저씨가 갖다준 식혜를 든든히 먹었어요. 집에선 늘 혼자 밥 차려 먹었는데 누가 차려주니 너무 행복하더군요. 그렇게 저의 일주일짜리 가출을 끝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부모님은 잠시 산책 갔다 왔냐면서 할 얘기가 있는데 마침 잘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도 일주일 동안 대충이라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부모님끼리 서로 의논을 충분히 했다며 이혼하기로 했다고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제가 가출한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이혼하기로 했다. 오래 안 걸릴 거야. 우리가 이혼하기로 하고서 서로 의논하다가 널 데려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 아빠는 다른 사람이랑 새 살림 차릴 거고 그쪽에선 널 원하지 않더구나. 미안하다. 돈을 부족함 없이 보내줄게. 수민아, 미안해. 이 사람이랑은 이혼하기로 했고 엄마도 수민이 꼭 데려가고 싶었는데 엄마는 뉴질랜드로 이민 가기로 했어. 엄마도 아빠처럼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뉴질랜드에 살거든. 미안해. 엄마도 돈은 정말 부족함 없이 보낼게. 엄마 이해하지? 듣다 보니 쌍방으로 바람이 나서 이혼 후 서로 새 가정을 차리기로 했다더군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새 인생을 살 계획이 번지르르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엄마나 아빠나 새 가족이 될 사람이 있으니 어찌나 몸을 추스르시던지. 둘 중 아무도 저를 책임질 수 없다고 그러던데요. 생활비는 충분히 주겠다면서 따로 집조차 구해주지 않은 채 하숙집을 구하든 월세방을 구하든 혼자 살라고 말하더라고요. 전 이혼하더라도 저를 누군가 데리고 갈 줄 알았지 버리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누가 알았겠어요. 일주일의 가출 후 이번엔 가족으로부터 내쳐져 혼자 살게 되었어요. 잠잘 곳부터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연스레 찜질방은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더군요. 그나마 부모님에게 아주 조금의 양심은 남아있긴 했는지 생활비는 꼬박꼬박 줘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여유롭게 준 것은 아니었고 제가 성인이 되자 알아서 살라며 연락조차 끊겼지만요. 이른 나이부터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저는 불안감에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장학금 받고 입학했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정말 일에 치여 살았어요. 생활비에 기숙사비에 돈을 많이 벌어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에 과외에 대학 생활을 병행하면서도 그 와중에 성적 유지도 해야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정신없이 바빠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련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이었고
저와는 10살 차이였어요.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올 때부터 잘해주더라고요. 솔직히 별로라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나에게 꾸준히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경계심 풀고 친하게 지내게 되잖아요. 호의를 굳이 저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남자뿐 아니라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동료들과 적당히 친해졌을 때였어요. 아르바이트생 전체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집에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 회식에 참석하는 걸로 분위기가 형성되더군요. 결국 참석해 1차, 2차까지 쭉 달리는데 눈 뜨고 보니 그 남자와 저 이렇게 둘만 남아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저는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라도 기대고 싶었는지 제 입으로 저의 인생사를 술술 다 말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의 사정을 다 듣고 나자 그 후부터는 밥을 사주고 싶으니 같이 먹자며 따로 약속을 잡으려 하더니 영화 티켓을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같이 보러 가지 않겠냐고 하면서 저를 작정하고 꼬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서 많이 외로운 와중에 계속 잘 대해주고 꼬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 마음은 점차 그 사람에게로 기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와, 진짜 왜 그랬을까 싶어요. 정말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생각하니 그렇네요. 어리고 외롭고 가족도 없어 보이니 다루기 쉬웠겠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남자는 본인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만나자 하니 만나러 갔었는데 그 남자 부모님은 그 만남을 결혼 전 인사로 알고 계시더군요. 뭐라 의견도 못 내고 청혼도 못 받고 그냥 그 남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프로포즈도 따로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렇게 한 결혼이라서 당연히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 남자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결혼을 하고 나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꼬실 때는 그렇게 간이라도 떼어줄 듯 굴더니 결혼 후에는 제 간을 떼서 먹으려 하더군요. 시댁에서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며 원체 싫어하셨어요. 저야 허둥대더라도 아직은 어색해서 그러신 걸 거야. 나에게 익숙해지고 나에 대해 잘 알게 되면 달라지시겠지 생각하며 저를 싫어하시는 만큼 더 노력하려고 애썼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룬 가정이니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부모가 하대할수록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며느리라니. 시댁 입장에서는 어찌나 우습고 만만해 보였겠어요. 유독 저에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키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매일 집에 찾아와 제가 만든 반찬 맛을 보시더니 하나 맛볼 때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우 짜, 왜 이렇게 짜게 만들었대? 이거 만들 때 간 안 봤니? 누가 혼자 잘한 애 아니랄까봐 이렇게 티를 내네. 간을 보기야 보았는데요. 저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저희는 좀 짜게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짜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뭐? 어디서 말대꾸야? 너희들이 좋아하니 나는 그냥 입 다물라는 거니? 아무리 짠 걸 좋아하더라도 이렇게 짜게 만들면 안 되지. 내 아들이 이런 걸 먹고 산다는 게 난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너 주말마다 내 집으로 와. 내가 좀 가르쳐야겠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껏 음식을 배우러 시댁에 가도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면서 저를 늘 후려치시더라고요. 첫째 며느리는 대기업 다니면서 매일 안부 전화에 선물까지 사오던데 얘는 어떻게 된 게 살갑게 굴지를 못하니?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해 취업 준비를 하는데 돈이 충분치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계속되는 시어머님의 구박에도 저는 시어머님 생신 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물을 준비해 드렸어요. 아이고, 이걸 선물이라고 사온 거니? 쟤 좀 봐라. 아무리 돈도 없고 센스도 없다지만 요즘 누가 이런 싸구려 제품 쓴다니? 어른 없이 자라서 보는 눈이 많이 떨어진다 얘.
웬만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았기에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듯 점점 심해지더군요. 하루는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내일 김장해야 하니까 내일 아침 일찍 새벽 5시까지 집에 오렴. 할 거 많으니까 마음 든든히 먹고. 그때 한창 취업 준비하느라 토익 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요. 한숨이 깊게 나왔지만 해봐야 할 것은 다 해봐야겠다 싶어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5시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기는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벨을 눌러봐도 응답이 없었어요. 계속 문을 두드리면 새벽이라 누군가 무어라 할 것 같았기에 서성거리며 고민하다 일단 비밀번호를 입력해 시댁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배추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널려 있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전화를 안 받으시고요. 시어머님은 잠시 나간 거라 치더라도 이렇게 배추가 많은데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는 게 너무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파에 앉아 1시간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도 이게 뭔가 싶고 안 좋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시어머님이 악독한 사람은 아닐 거라 믿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안 좋은 예감은 틀리질 않더라고요. 설마 했던 것이 사람을 잡더군요.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왜 전화했냐고 하시길래 오늘 김장하는 거 아니었냐고 오라해서 왔는데 왜 집에 안 계시냐고 여쭈었죠. 예의 없이 새벽부터 전화하더니 시부모 여행 간 것도 모르니? 가족여행 와서 집에 없지 뭐. 나 집에 갈 때까지 네가 김장 좀 해놓으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자격증 공부하다가 시간 내서 온 건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여행이라뇨. 그럼 저를 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저 혼자 김장 다 하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어린 것이 보는 눈만 없는 줄 알았는데 눈치도 없네. 왜 불렀겠니? 늙어서 온몸이 쑤시는데 내가 다 하련? 며느리인 네가 할 수도 있는 거지. 난 여행 갔다 올 테니 김장 다 해놓아라. 갔다 와서 간 볼 거니까 대충 하기만 해봐.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혼자 김장을 하라니 이런 시집살이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 혼자 먹을 김치도 아니고 이 많은 걸 혼자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직접 전화까지 해가며 불러드리더니 저런 태도라뇨.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앉아 밖을 바라보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거실 창 너머로 동트며 노랗고 빨간 햇빛이 쫙 깔리는데 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참을 밖만 바라보며 울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댁에 남아 김장을 하는 대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자고 말했네요. 이혼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그간 살아온 제 인생에 의문을 품게 되더니 별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이혼 별거 아니네. 부모님도 이혼하더니 나도 이혼을 했구나. 결혼은 내 인생에 없나 보다. 내 인생은 왜 이리도 외롭고 힘들지? 그렇게 혼자 감정에 매몰될 뻔했지만 구사일생이라고 할까요? 면접을 봤었던 한 회사에 합격해 입사하게 되었어요. 자격증 취득 전에 넣었고 꽤 규모가 큰 중견 기업이라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예상치 못한 합격이라 그런지 마음이 술렁거리는 상황에도 기쁘긴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온 신경을 쏟아붓고 매달릴 곳이 회사 하나뿐이라 정말 처절하게 매달렸던 기억뿐이네요. 일이 없으면 더 달라고 더 배우겠다고 신입 때부터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야망이 가득한 신입이라는 별명도 생기더라고요. 워낙 열정적으로 배우며 회사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난했네요. 입사하면서부터 시간이 참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바쁜 게 오히려 저에게 필요했어요. 실제로 도움이 되더군요. 집에만 오면 바로 골아떨어져 따로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잊어버리는 게, 피해버리는 게 모든 걸 해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감정을 억누르며 일만 하고 살아왔던 탓일까요? 적어도 일은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개인 시간마저 빼가며 열심히 일했던 것이 3번의 승진 누락으로 돌아오더군요. 처음 한두 번 정도야 당황스러웠지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3번을 승진해서 누락시키니까 제가 일을 못하는 편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승진 누락 결과를 출장지인 제주도에서 확인했었는데 마냥 기다리다가 회사로 돌아가서 물어보기엔 열불이 나더군요. 마침 같이 출장 왔던 부장님이 옆에 계셔서 바로 여쭤보니 하시는 말이 나야 뭐 수미 씨가 워낙 일을 잘하니 승진 때마다 수미 씨를 밀어줬지. 근데 임원들 생각은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진 말고 수미 씨가 아무래도 이혼도 했었고 딱히 책임질 가족이 있는 게 아니잖아. 임원진들은 워낙에 또 보수적이니까 가정이 있는 남자를 밀어주려 하더라. 부장님 말씀을 듣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속이 쓰리더라고요. 부장님은 본인이 힘이 없어 미안하다며 위로를 해주시려 했는데 딱히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혼해서 또는 책임질 가족이 없어서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 저의 발목을 잡았던 일이 이번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의 이혼이 저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했어요. 지금이야 이혼이 흔해졌다지만 제가 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니었던 터라 부모님이 이혼했다 하면 선생님들부터가 편견에 가득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시험에서 성적이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오면 쟤도 그렇게 노력하더니 이혼 가정이 내는 어쩔 수 없네 라는 식으로요. 시간이 지나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직장 생활에서조차 되풀이 되다니. 심지어 학창 시절 땐 시선뿐이었지 이건 뭐 여자라서 책임질 가족이 없어서 이혼해서라니. 저는 저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정말 무슨 상관이죠?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이런 차별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었네요. 일하던 중이라 제대로 감정을 풀지도 못한 채 출장을 끝내고 제주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김포공항에서부터 운전을 하며 집으로 가는데 찜질방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내일 주말이겠다. 저기서 몸을 좀 녹일까 하다가 찜질방이라고 하니 문득 옛 생각이 나더군요. 충동적으로 차를 돌려 오랜만에 고향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어요. 늦은 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고향에 도착하고 보니 새벽이더라고요. 배는 고프고 잠은 오고 일단 뭐라도 좀 먹고 싶어서 문연 음식점을 찾아보는데 근처에 햄버거 집이 하나 있더군요.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 햄버거를 포장해 간단하게 먹고서는 보이는 아무 데라도 들어가 잠이나 자야겠다 생각하고 갓길에 차를 잠시 세워두고 갔다 왔죠. 봉투를 달랑이며 차를 향해 걷는데 처음엔 꿈꾸는 줄 알았어요. 분명 제가 햄버거를 사러 갈 때까지만 해도 차 하나 없는 텅텅 빈 도로에 사람 한 명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햄버거를 포장하고 나오자 저 멀리 횡단보도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있었나? 내가 못 본 건가? 아니면 내가 귀신에 홀렸나? 하고 일단 차에다 햄버거를 놓고선 천천히 다가가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람의 형상인 게 느껴졌어요. 아저씨에서 할아버지 그 애매한 나이대의 아저씨였는데 깜깜한 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제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보니까 잠도 확 깨고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직감적으로 이건 뺑소니다 싶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구급차와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으려고 했는데 이 새벽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세상은 저에게 우울해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했나 봅니다.
저는 신고자로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아저씨는 바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듯 주변이 분주했고, 아저씨의 소지품을 통해 신분을 조회하고 가족에게 연락하느라 바쁜 듯 보였어요. 머뭇대며 근처를 맴도니 저보다 어려 보이는 경찰관이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신고자분 맞으시죠? 사건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신고하셨는데 직접 목격한 것인지요? 아니요. 제가 햄버거를 사러 잠시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요. 포장하고 오니 저 멀리 횡단보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니 뭔가 뺑소니 사고 같길래 바로 신고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자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블랙박스 영상 확인 한번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경찰관에게 괜찮다, 최대한 협조하겠다 말하려던 순간 아저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주머니와 한 남자가 응급실로 급하게 뛰어들어오더군요. 어찌나 급하게 오던지 응급실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몰릴 정도였어요. 아저씨의 아내로 추정되는 아주머니는 온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병원 접수대에 무어라 말을 하시더니 아저씨가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걸 아셨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들로 추정되는 남자의 손만 붙잡고 계셨어요. 남자는 그런 아주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경찰관을 향해 다가오시더라고요. 경찰관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남자를 향해 거수 경례 후 아는 척을 하더군요. 딱 보니까 그 남자도 같은 경찰인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수고한다며 경찰관의 어깨를 툭 치고는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자세히 들었고 곧 옆에 있던 제게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신고자분 맞으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아버지가 늦지 않게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신고해 주시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고선 능숙하게 제 블랙박스 영상을 잠시 확인하겠다며 양해를 구하고는 블랙박스를 돌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그런 남자 옆에서 머물며 저의 손을 꽉 잡으며 저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한 것에 비해서 감사 인사를 과하게 받는 느낌이라 민망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복잡 미묘했네요. 다행히 저의 블랙박스에 뺑소니 사고가 노골적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멀거나 가까웠다면 못 찍었을 각도로 정말 미세하게 오른쪽 위 구석에 사고 영상이 찍혀 있었네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라서 혹여나 블랙박스에도 사고 영상이 안 담겨 있으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런 제 걱정을 날려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결정적 정보마저 보이더라고요. 정말 잠시 갓길에 차를 세워둔 거라 헤드라이트를 켜뒀었는데요. 그 불빛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가려던 차가 제 차 쪽으로 다가와서 제 블랙박스 각도를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처음엔 빛이 번져서 번호판이 안 보이는 듯 하다가 뺑소니 차가 제 차에서 멀어지며 번호판이 확실하게 보이더군요. 그로부터 대략 한 달 뒤, 그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덕분에 제 아버지 수술이 무사히 끝나서 오늘 퇴원하셨답니다. 뺑소니범도 덕분에 수월하게 잡았고요.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신가요? 정말 다행이네요. 퇴원 축하드려요. 이번 주 토요일에 따로 약속이 없어서 시간이야 괜찮은데요. 제가 그쪽에 살고 있지 않아서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제 아버지 생명의 은인이신데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리가 멀어 그러는 거라면 지금 사시는 곳 근처 식당에 예약하겠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 아버지도 꼭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간곡히 부탁하시니 마냥 거절하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서울에 사는데 이제야 막 퇴원한 환자를 모시고 서울까지 그 먼 거리를 올라오라고 하기에도 못하고요.
결국 서울과 제 고향 그 중간쯤에 위치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뵙기로 했네요. 그렇게 토요일 식당에 도착하니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양손을 붙잡으시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아니, 제가 한낮에 이렇게까지 감사 인사를 받은 건 처음이라 몰랐는데 이게 생각보다 쑥스러운 일이었어요. 손을 내저으며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하며 자리에 앉는데요. 그때 그 응급실에서는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 몰랐는데 왜인지 모르게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어디선가 뵌 것 같은 낯선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 착각인가 싶어 일단 밥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맛있더라고요. 여러 얘기를 하던 중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찜질방을 운영하셨다는 말에 순간 어? 하고 예전 가출했었을 때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정말 혹시나 하고서 여쭤보았어요. 예전에 찜질방을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그 동네에서 하셨던 건가요? 저 정말 혹시나 싶어 여쭈는 건데 혹시 예전에 한 학생을 구하신 적 있지 않나요? 응? 그렇지요. 그 찜질방 터가 희한했는지 이이가 몇 번 그랬던 적이 있네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나요? 저의 뜬금없는 질문에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던 아저씨가 문득 그러고 보니 걔 중에 제일 기억나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말을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정말 어린 학생이었는데 가출이라도 했는지 며칠 동안 찜질방에 머물더군요. 불량 청소년 같아 보이지는 않고 질에 찔렸는지 밤마다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어서 더 눈길이 갔죠. 걱정되는 마음에 하루는 얘기 좀 해보려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숨이 막히는지 컥컥거리면서 창백하게 질려있더라고요. 아, 그 학생 머물 거면 당당히 좀 머물지. 그마저도 못하고 맨날 밤새 숨어 있어서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요. 이이가 때마침 화장실에 안 찾아 들어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학생이 컸으면 딱 지금 아가씨 같았겠네요. 어린 학생이 죽을 것 같아 일단 살리고 봤다고 그리 말씀하시며 웃으시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 죽을 내주시던 아주머니의 모습과 식혜를 건네주시던 아저씨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확신이 딱 들더군요. 예상치도 못한 만남에 저는 너무나도 놀라 몇 초간 말을 못하다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말했어요. 그 학생이 바로 저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저 진짜 진작에 찾아가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찜질방이 없어져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연으로 만나게 되다니요. 세상에. 아니, 저만 신기한 건 아니죠?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모든 게 우연으로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아저씨가 제 목숨을 구해준 것부터 제가 아저씨를 구해주게 된 것까지요. 심지어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포함해서요. 흔치 않은 인연에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현실감이 없어도 너무 없게 느껴졌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영영 감사 인사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재빠르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그때 많이 힘들기도 했고 방황도 많이 했는데요. 목숨도 구해주시고 직접 죽도 만들어주셔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사하던지요. 평생 감사 인사를 못 전할 것 같아 늘 마음 한구석이 좋지 않았는데 이리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잠시간 어리둥절해하다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진짜냐며 이게 무슨 인연이냐며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듣기만 하던 남자도 감탄하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 정도 인연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도 출연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은 정말 서로 감사 인사만 100번 말하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간의 미련을 이제라도 푸는 심정으로 아주머니와 아저씨께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뵈었어요.
그 남자 역시도 오다 가다 자주 마주쳤죠. 제일 무서운 인연은 스며드는 인연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 남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자주 찾아뵙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가끔 생각이 나고 궁금하고 그렇게 감정이 진화하더라고요. 명절에 누구네 집을 방문해 본 적이 정말 까마득한데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혼자 지내는 저의 사정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 설날에 집으로 오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부모와 연 끊고서 살고 있던 저라 명절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이 많이 없어서 괜스레 설레더라고요. 빈손으로 가기에는 민망할 듯 싶어 고향 근처 농협에서 한우를 사려고 했어요. 무슨 부위를 사들고 가야 하나 이리저리 둘러보며 고민하는데 누군가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 놀러 오시는 거예요? 명절 선물 사시려는 거면 고기보다는 해산물이 좋을 거예요. 부모님이 해산물 좋아하시거든요. 깜짝이야. 뭐예요? 왜 여기 있어요? 아무튼 감사해요. 안 그래도 무얼 더 좋아하실지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쪽은 뭘 더 좋아해요? 이왕 명절 선물 사는 김에 같이 사줄게요. 저야 뭐 다 잘 먹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네요. 자, 해산물 코너로 갑시다. 아무래도 전복이 좋을 거예요. 그 남자가 몸이 좋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 바로 앞에서 뒤돌아서 걷는데 그 사실이 갑자기 확 다가오더라고요. 심지어 해산물 코너에 가서 전복을 구경하는데 일하시는 직원분이 저와 그 남자를 엮으며 신혼이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자가 딱히 아니라고는 말 안 하고 그저 웃으며 전복 뭐가 좋아요? 묻는데 기분이 굉장히 묘했어요. 아, 맞다. 이 사람도 남자기는 남자였지? 싶기도 하면서요. 직원분의 추천대로 전복 선물 세트를 사서 제가 들으려는데 그 남자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선물 세트를 가져가서 들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배려에 약한 거 어떻게 알고. 그때 그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저를 보자니 제대로 감겼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깨달았어요. 설날 잘 보내고 서울 올라가면서 그 남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죠. 그 남자도 알게 모르게 저한테 마음이 있었는지 연락이 끊기지 않게 이어가더군요. 제가 경찰 제복 입은 모습 한번 보고 싶다니까 그날 퇴근길에는 제복 입은 상태로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눈 맞아서 1년의 짧은 연애 끝에 저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의 남편이랍니다. 근데요, 솔직히 남편에게는 첫 결혼이지만 저한테는 재혼이잖아요. 아무래도 이혼의 경험이 있으니까 재혼은 시작부터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답답했는지 남편은 뭐가 걱정이냐면서 대놓고 물었고 저는 대답했죠. 당신도 알겠지만 나 이미 결혼도 해봤고 이혼까지 했잖아. 당신이랑 결혼하게 되면 아주머니도 아저씨도 내 시부모님이 되는 건데 지금처럼 편하게 못 지낼까봐 무섭고 그래. 당신은 처음인데 나만 재혼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라면 정말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성격 몰라서 그래? 당신이 나랑 결혼한다고 해서 시부모 유세 떨고 그럴 사람들 아니라는 거 알잖아. 난 당신과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 거야. 처음이든 재혼이든 관심 없어. 재혼에 회의적이었지만 저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욕심은 있었거든요. 남편은 바로 그 점을 기가 막히게 꼬집으면서 설득하더라고요. 마침내 제가 결혼하자며 고개를 끄덕인 날 남편은 쐐기를 박으려는지 바로 부모님께 결혼하기로 했다고 고하더군요. 저는 그 옆에서 긴장이 돼 손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올해도 걸렸다, 올해도 걸렸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우리 남편 차가운 길바닥에 외롭게 죽을 뻔했는데 그거 발견하고 구해준 넌 우리 집안의 귀인이야. 어디서 이렇게 착하고 선한 아이가 굴러왔는지 우리 모자란 아들과 결혼까지 해준다니 난 더없이 행복하구나.
어머님과 아버님은 혼수랑 집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떵떵 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귀인이 들어오는데 그것 하나 못 해주겠냐면서요. 사공의 목표가 하나고 모두가 열정적이니 배는 순항하더니 그 자리에서 결혼식 날짜까지 바로 정했답니다. 다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혼한 제 친정 부모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혼주석에 불러야 하는 건지 고민이 돼서 예비 시부모님께 먼저 상의하니까 제 마음 편할 대로 결정하라 하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이 결혼에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바로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행복해지는 것이란다. 예비 며느리로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넌 이미 우리 가족의 은인이잖니. 너의 부모님도 그래. 모든 건 너의 마음이 향하는 대로 하렴. 대신 네가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해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부모 같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저의 근황조차 알리고 싶지 않아서 결혼식 초대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이미 연을 끊어버린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고민한 것이 허무하리만치 쉽게 수긍하며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제 결혼식 혼주석에는 남편의 고모랑 고모부가 감사하게도 앉아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도 시댁과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집으로 구했어요. 신혼집으로 이사 오며 이직도 같이 알아보다가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전 회사에 비해 꿀리는 회사도 아닌데 직급도 하나 올리고 연봉도 꽤 받으며 행복한 이직까지 성공했네요. 지금의 시부모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게 느껴져요. 이혼하기 전에 저였다면 미쳤다고 시댁과 그리 가까이 사느냐 했을 텐데요. 제가 자발적으로 신혼집을 시댁과 가까이 구한 건 아무래도 이유가 있겠죠. 어머님은 매일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씩 만드셔서 신혼집에다 갖다 주셔요. 아버님은 식혜를 새로 만들 때마다 갖다 주시고요. 두 분이서 나란히 우리 부부의 냉장고를 열심히 채워주십니다. 친부모에게 효도하고 지내면 복이 들어온다던데 저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나 봐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 말과는 반대로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나서야 다음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처음 찜질방 사장님 부부를 만났을 때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때 친부모와 함께 멀쩡하게 잘 살았으면 만날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결과론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때 친부모가 저를 방치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가출을 결심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친부모는 저를 방치했고 각자의 삶을 택함으로써 제가 가출을 결심했고 그 덕분에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계란에 숨 막혀 어쩔 줄 몰랐던 저의 목숨을 살려준 아저씨의 은혜를 제가 죽기 전에 갚을 수나 있을까 생각하곤 했는데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과정과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좋고 싫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반대되어 있는 걸 많이 겪었거든요.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 이제는요, 과거는 과거인 채로 두려고 해요. 사회도 그렇게 생각할까 싶기도 하지만 이젠 신경 안 쓰려고요. 지난 날은 지난 날로 겪었던 힘듦은 뒤로 한 채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남편과 걸어갈 길이 멀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거든요.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껴주는 시부모님께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꿋꿋이 잘 살아온 저 자신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